자, 오늘 이제 사회과 교육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들을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려고 진도를 좀 잡아뒀던 건 사회과 역사하고 본질. 이게 이제 사회과 교육론을 치면 총론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파트다. 그리고 점수 비중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5점 정도. 2문항이지만 점수 비중은 한 5점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큰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략을 세울 때 사회과 교육론은 그냥 틀려봐야 1개 정도 틀리겠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제대로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회과 교육론이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냐면 과거에는 사회과 교육론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뻔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지금 사회과 교육론은 이제 출제할 내용들이 그 주제들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꼬아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꼬아서 물어본다는 걸 내가 간파를 못하면 이게 외워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든 문항도 대본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 써라, 뭐 하는 측면에서 써라, 뭐 어떤 입장에서 뭘 어떻게 써라,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작년부터 뚜렷하게 보이는 시험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교과 교육론은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된다. 콕콕 찍어서. 그럼 그 콕콕 찍어서 내는 포인트 자체를 잘 짚어내야 교과 교육론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교과 교육론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교과 교육론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실수를 하고 오면 치명적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핵심 전략은 7, 8월은 무조건 기출문제. 특히 기출문제는 교과 교육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 어떤 과목에 비해서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교과 교육론은 그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이 이제 올해 이제 출제팀이 바뀌어야 되는 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바뀌든지 아니면 전체가 바뀌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최소 50% 정도 주제는 겹칠 거다. 일단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내용 확인하는 거.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을 못하면 다시 책을 찾아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예,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잠시 넘어가서 사회과 교육론 출제 경향을 한번 봅시다.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일단은 여기서 지금 한번 20년도 한번 기준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회과 역사에서 2문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비중은 한 5점 정도. 예, 그래서 서술형 한 3점, 기입형 2점 정도.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사회과 역사에서 지금 물어본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9년도와 20년도와 패턴이 비슷해요. 이 말은 이제 지금 2년째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제자들이 보통 들어가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최대 들어가는 기간이 3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패턴에서 어쨌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목표가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오랜만에 출제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역량입니다. 교과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교과 역량하고 고차 사고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과 역량하고 고차 사고력은 동일한 관점에서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방금 이제 물어봤던 대로 2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입형이고요. 하나는 이제 서술 형태인데 기입형은 일단은 이제 의미만을 정확하게 알면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2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평가지를 주고 이게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은 2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평가지를 가지고 주게 되면 약간 힘들어요. 예, 문제의 스타일상 볼 때.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수행평가의 뭐 특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문제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한국 사회과 역사에서 물어보니까 사회과 교육과는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출제가 안 됐다기보다는 출제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나선형과 통합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확대법은 중등에서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초등에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환경확대법은 사실상 비중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개념학습입니다. 그죠? 이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군데군데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탐구학습은 탐구학습 자체가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사회과 본질하고 주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구학습 모형은 주로 사회과 본질에서 물어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수업 모형은 매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가치 교육이 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매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해마다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교원대 팀에서 보통 출제가 들어가게 되면 법리 모형을 가지고 주로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팀에서 주로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일반 모형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들어간 스타일이 좀 다르게 되고요.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실제로 뱅크스 모형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에는 거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협동학습 모형으로 보통 출제가 되는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수업 모형 자체만 가지고는 뱅크스 모형으로 출제는 거의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익혀두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제일 강조드렸던 거는 당연히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그렇죠? 제가 1, 2, 3, 4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올해는 협동학습 모형이 꼭 나올 차례 됐다.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충분히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기법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수업 기법은 당연히 평가로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백워드 설계, 위기서 맥타이어 백워드 설계가 되는데 그 백워드 설계를 할 때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면 그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평가 방법이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내용이 되려면 평가 방법은 수업 기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토론법 수행평가인데 토론법으로 평가를 해. 토론으로 평가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가인데 개념도로 평가를 해. 평가인데 역할놀이로 평가해. 이게 전부 다 수업 기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업 기법 자체가 평가 방법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백워드 설계예요. 그 백워드 설계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거꾸로 한다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데 거꾸로가 아니고요.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차 사고를 함양을 위한 수업 기법은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전반적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능학습에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 계속 강조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과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과 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건 2015 개정교육과정 백워드 설계 때문인데 강조되었던 게.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 출제 들어가신 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 보고서 중에 하나가 그 위기성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보고서 쓴 것도 바로 그 부분이고, 그럼 대부분 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평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평가 쪽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평가와 내용, 평가와 목표,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특징, 평가의 유형.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꼼꼼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변별도 난이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수행평가의 특징,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어떤 기준, 어떤 목표를 내용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 평가의 특성, 측정 도구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두시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PCK 및 전문성인데,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제 머릿속을 번쩍하고 지나간 게 이 PCK의 실질적 의미였어요. PCK가 이제 어느덧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거의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슐만이 이야기했던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과연 뭘까? 가르치기 위한 지식.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르치기 위한 지식. 이게 이제 슐만이 말했던 PCK의 의미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르치기 위한 지식. 그런데 이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라는 말을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그림이 자꾸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예시 정도 드는 건가? 왜냐하면 강대현 선생님이 이제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시와 사례를 잘 들면 이게 그냥 가르치기 위한 지식인가? 그러면 내 머릿속에 사례가 풍부하면 가르치기 위한 지식, PCK가 풍부한 건가? 예시가 풍부하면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풍부한 건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왜 사회과 PCK는 연구를 하다가 중단됐냐면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던 거 같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예. 그래서 사회과 PCK는 요즘에 관심이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수업 전문서에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 리터러시라고 해서 교육과정 문해력. 예. 그래서 교육과정 문해력과 관계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세 가지 있죠. 예. 그래서 전달자로서,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반성적인 이론가로서. 그래서 그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 로스의 부류, 이 세 가지 유형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범교과 주제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세요? 범교과 주제. 처음 들어보세요? 앞으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험이 교육과정이 중심이 조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눈으로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교과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교과가 다룰 수 있는 주제,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문화 교육, 그 다음에 성차별 교육, 양성평등 교육,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교육,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범교과 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은 사회과에서 하는 독특한 교육이 아니고요. 다문화 교육은 모든 교과가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은 시험에 출제가 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물어본다고 해도 딱 그 범위 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측면만 좀 이해를 하시고 다문화 교육은 오히려 사회과 본질하고 그냥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회과 교육론의 모든 정답과 기준은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다만 유형과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로 모든 것들로 답을 채우고 시험을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론 그래서 점수 따기가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실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사회과 교육론 무조건 기출을 철저하게 봐야 돼요. 제시문도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7+1으로 진행을 하고요. 1은 자율학습 시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사회과 역사 부분은 한번 보시죠. 사회과 구조에서 내용들 한번 봅시다. 사회과의 구조 및 역사가 바로 1부고요. 제1장 사회과 교육 개념 특성인데 일단 사회과 교육 개념 특성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입니다. 그죠? 그러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공교육이 시행된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뭘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부터 시작돼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 시작되면은 가운데 점차 뭐가 등장하겠어요? 개인적 요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도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 시작해서 개인적 요구로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육심리 철학에서도 보면 제일 첫 번째 심리 철학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20세기 초에 행동주의가 발생합니다. 스키너가 등장하면서. 그럼 그 행동주의 철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겁니다. 파브로프의 개처럼 뭔가를 종소리를 들으면 반응을 계속 보일 수 있도록 침몰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흥미와 관심이 없어요. 얘를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동주의 시작해서 나중에
얘가 사고의 주체나 인식의 주체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예요? 삐아지하고 비구치기로 가면서부터입니다. 구성주의로 가면서부터죠. 그러니까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전부 다 국가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개인의 성장에 주목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교육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국가에 기여하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어떤 지식과 가치를 습득함을 통해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교육의 본질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교육학에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점차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디에 측면에 맞추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로 개인적 측면에 교육의 본질을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되죠? 개인적 요구에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동주의에서 구성주의로 넘어가는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하고 개인적 요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관점들은 개인적 요구로 넘어가는 거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존 두이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존 두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존 두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민주주의는 제도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의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 생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생활 영역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생활 영역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존두이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생활 영역에서 내가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현상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사회 현상을 다룰 때 어떤 지엽적이거나 단편적인 지식을 교육할 수는 없죠. 당연히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훨씬 더 통합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존두이적 관점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헤르바르트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아니죠. 자, 삼두를 기울여야 돼. 그럼 오늘 삼두박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일은 이두박근을 기울여야 돼. 그럼 이두박근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리적 근육을 키워야 돼. 수학 열심히 하고. 내일은 언어적 근육을 키워야 돼. 국어 열심히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을 해왔다가 존 두이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교과의 구분이라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영역 자체가 곧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은 삶의 영역 자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통합적인 어떤 관점들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 특성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야기 포인트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 5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배경을 아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과 교육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과 교육 역사는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까지,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겁니다. 그죠? 일단 흐름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그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1919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1920년대하고 1930년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토리가 언제 있죠? 1940년대와 1950년대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60년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야기 끝나고 나면 1970년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뭐 별반 차이는 없다. 미국의 교육은 계속 보수주의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의 어떤 주류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전통교과, 전통교육 중심입니다.
이 전통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토대로 두고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헤르바르트의 심리학, 능력심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뭐냐면 교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고전, 그 다음에 언어, 이런 이 교과라고 하는 구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결국 이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16년에 교육개혁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교육개혁은 10인위원회, 그렇죠. 미국 교육협회, 이번에도 미국 교육협회가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구냐, 트럼프가 빨리 개학을 해라. 빨리 개학하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겠다. 이랬더니 전미교육협회에서 우리는 재판으로 가겠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전미교육협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1894년에 이제 그 전미교육협회에서 일단은 보고서를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 1896년에 일단 보고서 제출합니다. 그죠? 이게 바 12년의 보고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역사협회에서 소위 이제 만들어낸 게 7인위원회입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전통교육 중심의 어떤 틀이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기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초에 이제 벌어진 일이죠. 바로 이제 1914년부터 연구 시작해서 1916년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916년 보고서가 등장하는데, 이 1916년 보고서가 등장할 때 요즘에서 이제 20세기 초에 요즘에서 한참 이제 꿈틀거렸던 게 뭐냐면 진보주의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쯤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는 진보주의가 막 주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진보주의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행정적 진보주의가 있고, 교육적 진보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사회적 재건주의적 관점의 진보주의가 있고, 그 재건주의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사회과 교육론에서는 오로지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죠. 교육적 진보주의와 사회 재건주의.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1916년 보고서에서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를 하면서 사회과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민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 재문제라고 하는 통합 과목, POD라고 하는 과목. 그래서 이 과목이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919년에 드디어 전통교육관협회의 우두머리였던 엘리엇이 특이하게도 진보주의 학회를 만들면서 진보주의 학회의 초대 학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1919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주의 교육 학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19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 30년대 때 보세요. 이제 주류가 비주류 학회에 주류의 사람이 학회장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 전역에 이제 이 사람이 영향력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년대, 30년대 때 진보주의가 소위 말하는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가 주류가 되면서부터 이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제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 교육과정의 변화적 흐름이 뭐냐면 통합교육과정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진보주의 쪽에 주장하는 게 통합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교육과정이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수정되는 거. 그 기존의 교육과정이 수정돼 나타나는 교육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게 중액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액교육과정은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에 통합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속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중액교육과정이 그냥 통합교육과정 앞에 있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 교과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또 교과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단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단죄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거와 이거는 별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여기 때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회적 행동주의, 사회적 재건주의,
이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거는 사회재건주의의 러그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태도 함양이라고 하면서 목표로 해서 사회문제 교과서 시리즈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계속 물어본 대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진보주의, 요 교육과정 흐름, 사회재건주의에서 해로 러그, 이야기들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교육적 진보주의, 존 두이의 제자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재건주의하고 진보주의하고 한판을 벌이다가 결국은 1930년대 후반부터 진보주의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쇠퇴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40년대하고 50년대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보수적 흐름이 반공, 자유 이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결정적인 흐름이 등장하는 게 바로 요 흐름이죠. 요쯤에서 등장한 게 1957년 바로 그 유명한 스프링 사건입니다.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보면 뭐 삶의 영역에서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애들 뛰논다. 학교 보내놨더니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학교에서 맨날 놀기만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한다 이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좀 필요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이 촉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가 된 거죠. 봐라.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쏴오랬잖아. 이게 전부 다 공부를 안 해서 그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1960년대에 소위 말하는 교육적 수월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강조가 되면서 이제 교육적 수월성을 그러면 익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펼쳐내게 됩니다. 사회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 역량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꼬마 사회과학자라고 하는 표현, 꼬마 과학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애들이 공부를 하고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이 강조되면서 탐구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고요. 발견이라는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신사회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교육철학이나 교육사 공부 시간에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논리실증주의를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실증주의적 흐름이 1960년대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단계에서는 실증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적에서는. 그냥 가치를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올리버 세이버에 의해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헌터 메트칼프라고 하는 사람이 폐쇄적 영역에 대한 반응 탐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그죠. 바로 뭐냐면 신사회과 비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회과 비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치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강조를 하면서 의사결정력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를 강조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식과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의사결정력이 중요한 사회과의 목표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게 1970년대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옛날에 차영선 모기한 선생님 책에 그 신사회과 쪽에 집어넣어놨다가 개정판에서 이것도 싹 빼버리셨네. 왜냐하면 뱅크스를 그때는 80년대에 집어넣어놨었거든. 그게 또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출제 오류로 시비를 걸어야 돼요. 잘못 출제한 거 아니냐 이거. 왜냐하면 뱅크스가 어쨌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앵글이 이야기했던 그 시점에 보면 전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맞는 게 왜 맞냐면 계속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계속 이걸 주장했어요. 이게 맞는 게 왜 맞냐면 70년대가 되면 미국 전역에 실정주의에서 벗어나는 경향들이 70년대 본격화돼요.
여러분이 정치학 공부에서도 알고 있는 후기 형태주의, 이스턴이 실증적 관점을 취하고 60년대에서 벗어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던 게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다뤄야 된다는 게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모든 이제 비판 이론, 페미니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이런 데 등장합니다. 이게 68혁명 이후에 벌어지는 세계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화당에서 부시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다시 이제 뭐가 싹트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싹트는 게 공화당, 그 다음 윤리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마이클 샌델이죠. 그 다음 맥켄타이어가 있죠. 와이츠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학계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던 80년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가 강조되냐면 다시 정의적 관점의 가치 교육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쪽에서 이제 이런 부활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 중간에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 흐름의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70년대 후반에. 그래서 열린 교육의 이름으로 이제 한참 뭐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80년 탁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이제 보수적인 관점, 윤리적 관점이 들어오면서 가치교육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60년대, 70년대에 걸쳐가지고 요때 이제 등장했던 대표적인 가치교육 모델들이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 등장했던 게 소위 말하는 배려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친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이 흐름이고요. 콜버그는 어떻게 했냐면 콜버그는 다 걸쳐요. 콜버그는 여기에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콜버그는 처음에 도덕성 추론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와요. 도덕성 추론에 시작을 해서 배려와 감사 쪽으로 와요. 하도 이제 박상준 선생 책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근에 이제 박상준 선생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박상준 선생 책은 개정판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치 분석 이 안에 법리 모형, 그 다음에 콜버그, 그 다음에 또 뭘 집어넣었지? 뱅크스의 의사결정서 모형, 세 개를 요 가치 분석에 다 집어넣었더라고. 네, 그거는 이제 박상준 선생이 그렇게 분류한 거고. 어쨌든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치 분석은 대표적인 것을 따지면 법리 모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뱅크스의 이제 가치 탐구 모형 그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 모형도 가치 분석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뭐 굳이 가치 분석을 하나로 범죄시킬 필요가 있을까? 포함을 안 시켜도 상관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험에 굳이 포함 안 시키고 나오잖아요.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별 상관없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분류 방식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했을 때 법리 모형하고 뱅크스의 가치 탐구 모형을 집어넣는 분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추론 모형까지 여기에 집어넣는 방식이 있는데 박상준 선생은 여기까지 집어넣는데 우리 기출은 어디 했냐면 뱅크스하고 법리 모형만 가치 분석. 그런데 실제로는 가치 분석은 뱅크스만 고려하는 게 우리 기출 문제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논쟁 문제 수모형과 법리 모형은 따로 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부도 좀 시켜야 되겠고, 대학 입시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뭐 이런 이제 기타 등등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했던 게 뭐였죠? 표준화. 이 표준화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의 성취 수준,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성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죠?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 범위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주제와 관련된 것들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게 표준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계되는 주제가 스트랜드다. 요거죠. 자, 그래서 요 흐름만 전반적으로 일단 다 정리하시고 미국 사회과 역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사회과 역사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사회과 본질에 좀 초점을 둡니다. 아시겠나요? 순서를 잡는 것도 뭐 거의 물어볼 만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책이 바뀌면서 뭔가 예전 기출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아마 평가원이 있을 건데 차조일 박사가 쓴 논문을 보면 1916년이 최초의 사회과를 제시한 보고서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예, 그 교육평가원에 차조일 박사가 쓴 거니까 평가원에 있는 연구원이 쓴 거니까 이거는 뭐 전혀 그 출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차조일 박사 주장에 따르게 되면 1916년 보고서가 최초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제 공식적 책에 다시 개정이 돼서 들어가는 순간 과거의 문제들은 그럼 다 출제 오류냐 이래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문제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식화되기는 지금 당분간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회과 미국 사회과 역사는 그래서 출제 비중이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두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내용들 보시고 문제 검토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교육과정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